자, 이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진화론 연대기처럼 만화로 표현을 했는데요. 1940년대 ENIAC이라는 이제 삼엽충처럼 생겨 있는 이제 컴퓨터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머신 랭귀지 기계어가 나왔고요. 좀 지나니까 어셈블리 랭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뒤에 쇼트 코드, 오토 코드, 이게 이제 이 기계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기계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도됐던 그런 흐름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중반쯤 돼서 여기 포트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포트란, 그리고 이 포트란 뒤에 보시면은 여기 리스프라는 게 있죠. 얼리 리스프.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코볼이라는 게 큰 게 있습니다. 큰 동물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준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뮬라라는 것이 또 하나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코볼은 이게 상용 보통 비즈니스용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많이 썼었던 언어 중에 하나고요. 포트란은 고급 언어의 거의 효시,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000년대에 와서 저희들이 2000년대 직전까지 C하고 C++가 많이 사용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인터 어리스메틱이라고 해서 포인터를 직접 다루는 부분들이 C하고 C++에 많이 사용돼서 실제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직접적으로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언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니까 자바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그다음에 C#도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파이썬, 루비 이런 언어들이 지금 이걸 발표할 시점이 2017년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나타난 언어들 전부 망라해서 지금 아주 작은 글씨로 쭉 보여줬는데, 확대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보시면 이 꼭대기에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쭉 나와 있죠. 이 각각의 글씨들에 있는 언어들을 볼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이 도출되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는 것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0개 이상의 언어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언어는 한 2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대표적인 언어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요. 포트란도 있는데, 보시면 포트란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1954년 존 베커스라는 사람이 만든 고급 언어다 또 있고, 1960년대에 오면은 니클라우스 워스가 만든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 C++, 그 다음에 69년도에 나왔던 스몰토크, 그 다음에 91년도에 나왔던 자바. 이 자바 같은 경우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걸로 되어 있고요. 스몰토크 같은 경우는 제록스사에서 제록스사 연구소의 팔로알토라는 연구센터에서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C++는 스트로스트랩이라는 사람이, 이 교수님이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별로 대표적인 몇 개를 꼽아서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1956년부터 2004년까지를 또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는 하나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데가 포트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프는 주로 함수형 언어로 알려져 있고, 포트란은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절차형 언어에 속해 있습니다. 포트란의 영향을 받아서 알골 60, PL1, 그 다음에 포트란 77, 1977년도에 나온 게 포트란 77이죠. 이렇게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코볼이라는 게 앞에 거대한 동물처럼 나와 있는데, 코볼과 포트란이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알골 60의 영향을 받아서 PL1, 프로그래밍 랭귀지 1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개념으로 교육용으로 만든 게 파스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의 하나의 그 패밀리가 형성이 되고요. 리스프 같은 경우는 스킴이라는 언어, 그 다음에 카먼 리스프, 그 다음에 스킴 R5RS라는 그런 언어의 영향을 주었고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C를 보시면 여기 C가 있죠. C하고 C++ 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C++ 자바는 보시면 알골 60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C#이 있죠.
그다음에 C의 영향을 받은 게 C++. 여기 ISO는 국제표준기구인데 C++가 이제 1990년대 말에 가서 세계 표준화된 언어로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도 지금 여기 자바2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2004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알골도 보시면 스몰토크 80, 그다음에 이 뒤에 가서 루비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에이다라는 언어도 나왔습니다. 에이다 1983년 에이다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여자인 에이다를 기려서 만든 국방부에서 만든 언어라고 그랬죠. 파스칼의 영향을 또 받고 C의 영향을 받아서 파이썬이라는 게 나왔죠. 또 C++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영향을 여러 군데 받았지만 C++처럼 객체지향의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를 이렇게 위아래로 보지 않고 좌우로 봤습니다. 55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비슷한데 포트란, 코볼, 리스프 사람마다 조금씩 보는 게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에서 나간 계열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생겨서 나중에 비주얼 베이직, 닷넷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볼 2002년도까지 나갔고요. 그다음에 알골은 중간에 파스칼, 에이다를 거쳐서 스파크라는 언어까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시뮬러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C의 C++와 영향을 받아서 자바라는 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C++에서는 C#이 나와 있습니다. 자, APL은 APL2, 리스프는 스킴, 카먼 리스프, 클로스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eSwim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 ML, SML, OCa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란다, 하스켈 이런 언어들이 계속적인 계보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하는 이번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입출력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실제 절차에 해당되는 순서도를 작성하고 그걸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코딩한 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 번역을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해서 이게 오류가 있으면 어디에서 오류가 났냐에 따라서 수정하는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오류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다 끝났으면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문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하는 절차에서 보시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게 필요하죠.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프로그램 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데이터, 출력 정보,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처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 기간 등을 잘 조사해서 어떤 게 경제적이고 능률적인지를 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분석이 끝나면 입력과 출력 설계를 하죠. 그래서 입력 설계와 출력 설계는 먼저 입력 설계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행태,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출력에서는 어떤 매체에 프린트면 프린터, 화면이면 화면,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어떤 매체에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를 또 결정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입출력 설계를 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입력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얼마나 될지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항목이나 크기와 성격 등을 이제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매체에 따라서 어떤 양식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입력 매체를 결정해서 일정한 양식의 용지에다가 입력 형태를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된 이제 항목들을 실제 기계 코드로 바꾸는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 코드에 적합하게 코드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되어 있는 언어를 코드를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 설계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매체에 따라서 그게 그림으로 나갈지 글씨로 나갈지 동영상으로 나갈지 음성으로 나갈지 등을 출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순서들은 이런 입력 설계와 출력 설계가 끝났을 때 그 가운데 단계에 있는 처리 과정, 그래서 정해진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원하는 출력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처리할 방법과 순서를 이제 보여준 그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플로우 차트입니다. 순서도.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도표화한 것이 순서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아마 순서도를 배우게 될 텐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순서도 예가 있습니다. 스타트, 자 시작에서부터 엔드, 끝날 때까지. N0, S0 그렇죠. N하고 S라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얘는 초기값이 0이다. 그리고 나서는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반복이 되죠. 뱅뱅뱅 돕니다. 화살표 방향이 쭉 와서 N이 0이냐 추르면 밑으로 가고요. 거짓이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S는 N 플러스 N, N은 N 플러스 1, S는 S 마이너스 N. 그래서 1, 2, 3, 4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교행하면서 합을 구하는 그런 예를 지금 순서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절차 중에서 이제 코딩 부분입니다. 자, 코딩을 하려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언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 명령문들을 익혀서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 순서도에 있는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해진 문법을 잘 기억해서 정확하게 문법에 따라서 기술하고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이제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소스 프로그램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번역을 하죠. 번역해서 오류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작성된 프로그램, 이 소스 프로그램이죠.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소스 프로그램을 이제 한글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스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문법을 잘 모르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죠. 그런 오류를 구문 오류 내지는 신텍스 에러라고 표현합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법을 잘 공부한 다음에 다시 문법에 맞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적인 오류도 발생을 합니다. 그 논리적인 오류는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경우죠. 그래서 의미를 잘못 해석했거나 프로그램을 잘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누기 0 하면 안 되는데 나누기 0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오류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에러라고 합니다. 시멘틱 에러.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또 오류를 교정하고 또 통합하는 검사를 하고 또 교정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도 조그만 프로그램의 조그만 단위라는 단위 검사하고 작성된 전체를 놓고 하는 통합 검사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검사까지 다 끝났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죠. 그래서 완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프로그램을 실제 데이터와 연관시켜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실행해서 원하는 결과까지 다 얻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지는 혹시는 자기 자신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화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이나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표준화를 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특히 유지보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룰 경우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중에 또 고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고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뭐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도 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순서도를 만드는 부분을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향식, 하향식이 있습니다. 자, 상향식은 영어로 bottom-up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향식은 top-down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bottom-up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어떤 기능들을 먼저 만들어서 이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기술하는 형태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상향식입니다. 뭐 일반화하기가 쉽죠. 밑에서부터 연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연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구조들이 너무 복잡해져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하향식 톱다운은 문제 자체를 먼저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 하위 요소들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하나하나를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큰 부분들만 보기 때문에 밑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위에서부터 정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유연성이 좀 사라지고 큰 틀 안에서 밑에 세부적인 것들이 정해지니까 좀 딱딱하고 고정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고 또 하나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일반화시킨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밑에 잠깐 보시면 단일 출입 입출구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순차 방식, 선택 방식, 반복 방식, 보통 순서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플로우인데 이런 구조만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조화된 작은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신뢰도나 이해도나 검증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구조적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바라보는 여러 사물들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프로그래머가 문제를 분석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온 게 바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객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는 그 객체를 구성하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 객체 안에 또 동작하는 여러 가지 연산들이 같이 존재하는데 그런 데이터와 연산들을 다 묶어놓은 것을 객체라고 하고요. 객체와 객체 사이에 동작하는 방법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객체들을 가지고 다룬다고 해서 객체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볼 때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순서를 아주 작은 요소로 잘라서 그들 사이에 순차적, 선택적, 반복적 구조로 연결해서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체 지향형은 하나의 객체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와 연산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객체들의 모임 그리고 객체와 객체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동작하는 거로 주로 앞에 있는 구조적 프로그래밍보다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대규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잠깐 다시 보면 구조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 컴퓨터한테 프로그램을 표현하게 되고요. 객체 지향형 같은 경우는 물체 중심, 이 물체라는 게 이제 객체죠.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객체에 가만히 보시면 자료 플러스 절차, 이게 절차라는 게 보통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플러스 절차, 자료 플러스 절차. 그리고 이런 하나를 이제 객체 내지는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서 메시지가 주고받는 거를 이제 어떻게 묘사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합니다. 소스 코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하면 머신 코드, 이게 이제 목적 코드죠. 목적 코드가 되고 원시 코드가 번역이 됐던 이 목적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가 좀 다릅니다. 요 머신 코드 있는 부분들이 생략이 됐죠.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해석합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게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그게 어떤 뜻인지에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신 코드로 번역되지 않고 바로 어떤 결과들을 중간에 생성하게 되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 컴파일하면 머신 코드 파일이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이 머신 코드 파일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 한 줄 그때그때마다 해석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보다는 메모리가 적게 있어도 바로 이 아웃풋을 내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반복을 해보면, 자, 컴파일러부터 볼까요? 컴파일러는 이제 번역기라고 그랬는데, 원시 프로그램, 고급 언어로 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와 같은 목적 프로그램을 바꿔주죠. 이 기계어를 실행하면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죠.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고급 언어를 받아들여서 인터프리터가 해석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거죠. APL, 베이직, 리스프, 스노우볼 4 이런 것들이 다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자, 어셈블러는 2세대 언어라고 그랬죠.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2세대 언어를 1세대 기계 언어로 번역해주는 게 어셈블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일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컴파일러는 이렇게 이제 기계어로 되어 있는 고급 언어로 되어 있는 지금 C 언어죠. C 언어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기계 언어로 되어 있는 실행 코드로 번역해 주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이 컴파일러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스캐너와 파서라는 게 있습니다. 스캐너는 프로그램을 읽어서 하나하나씩 단어들을 이해하는 건데 그 단어를 토큰이라고 하고요. 그 토큰 이해한 토큰을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그 나무 모양의 구조체로 만듭니다. 그렇게 나무 모양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을 파서라고 하고 그 나무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파서 파싱 트리를 따라다니면서 해석하면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시멘틱 액션이라고 합니다. 에러가 나오면 이제 시멘틱 에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이레벨 랭귀지에 있어서 뭔가 먼저 처리할 게 있으면 C 언어 같으면 이제 샵 인클루드 이런 거죠. 프리프로세스가 먼저 처리해서 이제 순수한 하이레벨 랭귀지로 만들죠. pure HL. 그다음 이거를 컴파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이 낮아지죠. 어셈블리어 정도가 되고 다시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연결하거나 로딩을 하게 되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컴파일러는 하이레벨 랭귀지를 로우레벨 랭귀지로 바꿔주는 거다. 때에 따라서는 컴파일러 에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렉시컬 애널라이저. 렉시컬 애널라이즈는 여기서 말했던 이제 스캐너 같은 겁니다. 스캐너. 그래서 실제 토큰 하나씩 단어 하나씩을 구분해내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신텍스 애널라이저, 그런 신텍스에 의해서 신텍스를 분석하고 시멘틱 애널라이저, 그거에 의해서 파스트리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의 트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성한 걸 쫓아가면서 인터미디엇 코드 제너레이터, 중간 코드를 생성하죠. 그리고 중간 코드를 가장 최적화 상태로 만드는 게 코드 옵티마이저입니다. 코드 옵티마이즈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기계 코드로 바꿔주는 게 코드 제너레이터죠.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 내부적으로 조금 복잡한 과정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큰과 같은 그 스캐너에서 토큰과 같은 단어들을 구분해내고 그것들에 의해서 문법을 기반으로 한 트리를 만들고 그 트리를 쫓아다니면서 중간 코드를 만들고 최적화를 하고 마지막에 기계 코드를 생성해 주는 거가 컴파일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요 심볼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고요. 에러가 나오면 또 에러 핸들러가 에러를 다 커버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